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근대 형벌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대한 법사상가 체사레 페카리아의 형벌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카리아는 고문과 사형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벌 원칙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사상은 이후의 형법체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조차도 그를 깊이 존경할 만큼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벌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던 시대의 형벌 제도가 얼마나 가혹하고 불합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칼라스 사건입니다. 18세기 유럽은 종교적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대립은 사회 전반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프랑스 툴루즈에서 벌어진 칼라스 사건은 형벌 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비극이었습니다. 장 칼라스의 가족은 소수 종교였던 프로테스탄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남은 여러 차례 변호사 시험에 낙방했는데 이는 종교적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실망한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지만 칼라스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이를 거부합니다. 절망한 장남은 끝내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자살은 중대한 죄악으로 간주되었고 자살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어졌습니다. 이에 장 칼라스는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연사로 위장하여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회에서는 칼라스 가족에 대한 반감이 이미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고하게도 칼라스가 아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살해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이 허위 사실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법은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종교적 적대감에 사로잡힌 판결은 장 칼라스를 극악한 형벌인 수레바퀴 거형에 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노인이었던 그는 이 극형을 사실상 사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형장에서도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신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특히 볼테르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볼테르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3년에 걸쳐 증거를 수집했고 끈질긴 노력 끝에 재심을 통해 칼라스의 무죄를 입증해냅니다. 이후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용론을 지필하며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원칙을 강조하게 됩니다. 페카리아 역시 이 칼라스 사건과 볼테르의 관용론에 깊은 영향을 받으며 형벌이 가져야 할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감정이나 복수심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인간의 존엄에 근거하여 형벌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이후 계몽주의 형법학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페카리아에게 있어 형벌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형벌이란 단순한 보복이나 응징이 아닙니다.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둘째, 다른 사람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벌은 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이자 억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단지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페카리아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사회계약에서 그 정당성이 출발합니다. 먼저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을 떠올려 봅시다. 인간은 원래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의 인간은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머물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이동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제한의 자유는 종종 타인의 자유와 충돌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원한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타인의 자유와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인간은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로 계약을 맺고 일부 자유를 공동체인 국가에 위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이는 마치 운전자들이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호를 지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구나 일부 자유를 제한받지만 그 제한이 있음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카리아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국가에 위임하는 자유는 반드시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유를 국가에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유만을 국가에 맡긴 것입니다. 예컨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무제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계약의 본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개인이 일부 자유를 양보해 형성된 집합적 의지, 즉 일반 의사는 국가가 정당성을 갖는 토대가 됩니다. 국가는 이 일반 의사에 기반하여 법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벌 역시 이 일반 의사를 근거로 해야만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때 형벌은 반드시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베카리아는 생명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며 인간은 스스로의 생명조차 해야 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가 역시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베카리아는 사형제도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사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것이 아무리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그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이는 본질적으로 모순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행위 역시 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범죄자 한 명을 처벌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합의한 생명권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기에 만에 하나라도 무고한 사람이 희생된다면 그 피해는 영구적이며 회복 불가능합니다. 결국 베카리아의 형벌론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형벌의 유일한 정당성은 범죄 예방에 있으며 국가의 형벌권은 오직 국민이 위임한 최소한의 권한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과 같은 형벌은 어떤 이유에서든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 공리주의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공리주의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기쁨을 느끼는 쪽으로 행동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일은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기쁨을 느끼는 반면 추위나 불편한 환경, 위험한 상황은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과 수단을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베카리아는 이 공리주의적 성향을 형벌 제도와 연결시키며 효과적인 범죄 억제를 위해 형벌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바로 지속성, 신속성, 그리고 공개성입니다. 첫째는 지속성입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보다 일정하고 지속적인 처벌의 존재가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일관된 메시지가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고 행동을 통제하는 데 더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어겼을 때 간혹 엄청나게 무거운 벌을 받는 것보다 사소한 규칙 위반이라도 매번 일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오히려 규율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하거나 예외적인 강력한 처벌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형벌이 사람들에게 더 분명한 경고가 됩니다. 둘째는 신속성입니다. 형벌은 범죄와 가능한 한 가까운 시점에 집행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는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범죄 직후에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그 처벌이 범죄에 대한 반응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혼을 내야 그 잘못의 원인을 인지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혼을 낸다면 아이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압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와 처벌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사람들은 처벌이 정당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는 공개성입니다. 형벌은 은밀하게 이루어질 때보다 공개적으로 시행될 때 사회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시민들은 다른 이가 처벌받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들음으로써 범죄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사한 행위를 자제하게 됩니다. 언론에서 교통사고 장면이나 음주운전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시민들에게 강한 경고 효과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법정에서의 공개 재판이나 일정 범위 내에서의 형벌 공개는 사회 전체의 범죄 억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카리아는 한 가지 중요한 인간 심리의 특징을 지적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강하고 짧은 고통에는 잠시 견딜 수 있지만 반복되는 지루함과 불편함에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강하게 때리는 벌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특정 행동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불편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만드는 처벌이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규율을 잡기 위해 짧고 강한 체벌보다는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훈련을 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간 심리를 반영한 방식입니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형벌은 정신에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되 신체적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고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형벌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과거처럼 신체를 훼손하거나 공개적인 고문을 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공포를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혐오나 반감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활동에서 일정 부분 배제시키는 방식이 범죄자에게는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동시에 사회 전체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더 유익한 효과를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카리아는 형벌을 인간의 쾌락 마이너스 고통 원리에 기반하여 재구성하며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형벌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카리아가 강조한 바와 같이 훌륭한 법은 형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형벌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며 진정한 목적은 오직 범죄의 예방에 있습니다.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과연 많은 벌금을 걷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도록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즉, 형벌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 장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형벌의 사후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절도죄로 수감된 사람이 단지 처벌만 받고 출소한다면 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다시 절도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소 전후로 직업훈련, 심리상담, 사회적응 교육 등과 같은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 다시 뿌리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재범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또한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형벌은 반드시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적정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형벌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액 절도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같은 중형을 부과한다면 시민들은 이를 불합리한 법 집행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법에 대한 반감과 저항감이 형성되며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은 최소한의 고통으로 최대한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카리아는 하나의 대안으로 종신노역형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특히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 대신 평생 동안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형벌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신노역형은 범죄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가하는 대신 지속적인 사회적 불편함을 안기는 방식으로 심리적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범죄자가 평생 강제노역을 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매일 고된 작업을 하며 인간 이하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장면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다면 시민들은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강한 감정적 반응을 얻게 됩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형은 종종 역설적인 방식으로 범죄자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사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되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될 경우 범죄자 개인의 비극적인 사연이나 억울한 측면이 조명되면서 오히려 법의 권위가 약화되고 사회적 공감이 범죄자에게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형당한 인물들 중 일부는 후에 재평가되어 피해자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사형제 주에 비해 강력범죄 발생률이 더 낮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형이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반면 종신노역형은 범죄자가 사회의 일정한 방식으로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형벌의 경고 효과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신형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형벌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페카리아의 형벌론은 매우 일관된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형벌은 오직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방식은 최소한의 고통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국가는 범죄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형과 같이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거나 법의 권위를 흔들 수 있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지속적 신속하며 공개적이고 교육적인 형벌 방식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대 형벌론의 선구자 체사레 페카리아의 사상을 통해 형벌이 단지 응징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효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적 장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사회계약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형벌의 정당성은 오직 범죄 예방에 있으며 그 범위는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최소한의 권한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형벌은 신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인상을 통해 작동해야 하며 그 효과는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공개적일 때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벌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과 법의 권위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페카리아의 사상은 단순히 형법 제도의 기술적 개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가 어떤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가, 국가란 무엇이며 법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윤빠.